어머니, 며칠 주무시는 동안 전기세나 난방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조금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루에 5만 원으로 잡고 나흘 주무셨으니 20만 원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12억을 들여 사준 집, 그 집에서 3년간 돈 한 푼 받지 않고 황혼 육아를 해온 제게 숙박비를 요구한다고요?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온 후 20만 원을 입금하고 바로 아파트 팔아버리겠다고 결심했죠. 고작 숙박비 20만 원으로 12억짜리 집을 날려버린 어리석은 제 며느리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만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올해 66의 박정숙은 요즘 들어 자신이 할머니인지 가정부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데요. 그건 알람 소리 때문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죠. 서둘러 씻고 나와 가방을 챙기는 모습은 마치 출근하는 직장인 같았어요. 정숙이 향하는 곳은 바로 아들 이재훈과 며느리 김민서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그것도 정숙 자신이 사준 12억짜리 대단지 아파트였죠. 정숙은 자신이 평생 모아둔 돈과 남편 사망 보험금을 모두 털어 그 집을 사줬어요. 자식들이 단단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부모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정숙의 하루를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면 벌써부터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거실 바닥엔 장난감이 나뒹굴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었죠. 며느리 민서는 침대에서 겨우 일어나 머리를 극적이며 나왔고 아들 재호는 벌써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정숙은 묵묵히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부터 시작하고 5살 손녀 제이를 깨워 세수시키고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투정을 부렸지만 정숙은 다정하게 달래가며 유치원 갈 준비를 시켰어요. 민서가 커피를 홀짝이며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의가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제이 데리러 가주시고 저녁도 챙겨주세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았다. 걱정 마라. 재훈이 넥타이를 매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아니면 우리 어떡해. 어린이집 보내면 되긴 하는데 애가 거기 적응을 못하잖아요.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린이집에 적응을 못한다는 건 핑계였죠. 사실은 돈을 아끼려는 거였고 정숙이라는 공짜 인력이 있으니 굳이 돈 들릴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손녀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나면 정숙의 진짜 일과가 시작됐어요. 집안 청소부터 빨래, 식료품 장보기까지 모든 걸 도맡아 했죠. 점심때쯤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엔 손녀를 데리러 가서 간식을 먹이고 놀아주고 저녁 준비까지 해야 했거든요. 저녁 6시쯤 되면 민서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요. 정숙이 차려놓은 밥상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반찬이 좀 성의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맞벌이로 바쁘게 사는데 집에서 제대로 된 밥은 먹어야죠.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았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재우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정숙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흔들리며 가는 길은 너무나 고되고 외로웠죠. 아파트에 도착하면 몸을 씻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는데요. 잠들기 전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손녀가 예쁘니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졌고 허리는 더 굽어졌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정숙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어요. 유난히 추운 날씨가 계속됐고 해는 빨리 저물었죠. 밤 9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어야 했고 추운 날씨에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정숙은 고민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요즘 날씨도 춥고 밤에 혼자 다니기가 좀 무섭구나. 며칠만 너희 집 작은 방에서 자도 될까? 재훈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엄마, 민서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서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아니, 흔쾌하다기보다는 그게 자기한테도 편하니까 그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숙이 집에 있으면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정숙은 간단한 짐을 챙겨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손녀 제이 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이 정숙의 임시 거처가 됐어요.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밤늦게 추운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게 안도가 됐죠. 며칠간 아파트에 머물면서 정숙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 준비부터 저녁 설거지까지, 그리고 밤에는 손녀를 재우는 것까지 모든 걸 도맡았어요. 민서는 정숙이 집에 있으니 더욱 편하게 행동했죠. 퇴근하고 와서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재훈 역시 자기 방에 들어가 게임만 했습니다. 정숙은 그저 손녀와 보내는 시간이 좋아서 참았어요. 제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고 밤마다 정숙의 품에 안겨 잠들었죠. 그 따뜻한 온기가 정숙에겐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5일째 되는 저녁이었어요. 정숙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는데 민서가 소파에 앉아 뭔가 계산하듯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물수건으로 식탁을 닦고 있을 때였죠.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정숙이 물수건을 놓고 민서를 바라봤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민서가 핸드폰 화면을 정숙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며칠 주무시는 동안 전기세나 난방비 같은 공과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민서의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민서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빠듯하게 살아서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물이나 전기도 더 쓰게 되고 난방도 더 틀고 그러잖아요. 숙박비 개념으로 돈을 조금 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의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속 말했어요. 하루에 5만 원으로 잡고 나흘 주무셨으니까 20만 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거 정확하게 딱딱 계산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12억을 들여 사준 집, 그 집에서 3년간 공짜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해온 자신에게 숙박비를 요구한다고요? 정숙은 민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민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너무 과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민서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계산하자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정숙은 거실 한쪽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들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은 눈을 TV에서 떼지 않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숙이 재훈을 불렀죠. 재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재훈이 잠깐 정숙을 쳐다보더니
시선을 다시 TV로 돌렸습니다. 엄마, 민서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요즘 공과금 장난 아니거든요. 정숙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었어요. 숙박비라는 단어, 합리적 계산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들의 무관심이 한꺼번에 정숙을 짓눌렀죠. 정숙은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민서가 뒤따라 들어와 물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옷가지를 넣고 지퍼를 올렸어요. 민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그냥 가시게요? 내일 아침 제의는 누가 봐요? 정숙이 가방을 들고 민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가 봐라. 엄마니까. 현관문을 나서는 정숙의 뒷모습을 재훈과 민서는 그저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정숙이 아파트 현관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민서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했어요. 송금 메시지는 숙박비라고 적었죠. 그러고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빌딩의 불빛들이 깜빡였죠. 정숙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숙박비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사준 집에서 손녀 때문에 머문 며칠에 대해 돈을 요구받다니요. 정숙은 자신의 헌신이 완전히 도구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은 그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무료 가정부였고 이제는 심지어 숙박비까지 요구하는 남이 된 거였죠. 정숙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절대 이 모욕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20만 원이라는 돈은 정숙에게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남달랐죠. 그건 정숙의 모성애와 헌신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었어요. 정숙은 그 순간 무언가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의 핸드폰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어요. 정숙이 핸드폰 전원을 켠 건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화면엔 민서와 재훈의 부재중 전화가 무려 47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였죠. 정숙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척하다가 나중엔 따지는 투로 바뀌어 있었어요. 민서의 마지막 문자는 이랬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제이 때문에라도 연락 좀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난 세월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3년간 매일같이 남의 집 가정부처럼 일하면서도 고맙단 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들었던 자신이 더 힘들었죠. 그날 아침 민서는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팀장 승진이 걸린 중요한 자리였는데 정숙이 사라지는 바람에 상황이 꼬였죠. 재훈 역시 해외 거래처와의 회의가 잡혀 있어서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가 다급하게 재훈에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연락 좀 해봐. 이러다간 나 회사 잘리겠어. 재훈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안 받잖아. 당신이 괜히 숙박비 어쩌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합리적으로 계산하자고 한 게 잘못이야? 두 사람은 거실에서 옥신각신 싸웠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죠. 결국 민서는 회사에 급하게 반차를 내고 손녀 제이를 유치원에 맡긴 뒤 정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서가 정숙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정숙은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모니터로 민서의 얼굴을 확인한 정숙은 한숨을 쉬고 문을 열어줬죠. 민서가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왜 안 받으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정숙은 소파에 앉아 민서를 바라봤어요. 민서의 얼굴엔 걱정보다는 불만이 가득했죠. 걱정은 무슨 걱정이니? 네가 걱정한 건 애 맡길 사람이 없어진 거잖니. 민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숙의 말이 정확히 맞았거든요. 민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사정 다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네 사정? 나도 내 사정이 있단다. 민서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꺼냈어요. 그럼 숙박비 돌려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삐지신 거면 제가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와주세요. 정숙은 민서가 내민 돈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예, 네가 나한테 숙박비를 요구했으니 이제 나도 너한테 돌봄비를 좀 받아야겠다.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네, 돌봄비요? 정숙이 민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돌봄비. 지난 3년간 내가 너희한테 제공한 육아 노동과 가사 노동의 대가 말이다.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하면 되겠구나. 민서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그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숙박비 받는 것도 당연하니? 민서는 할 말을 잃었죠. 정숙은 일어나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또박또박 숫자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3년이면 1000일이야. 하루 10만 원씩이면 1억이구나. 네가 좋아하는 대로 정확하게 딱딱 계산했다.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세상에 어느 할머니가 손주 돌봄비를 받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런 말 전혀 해본 적 없으시다고요. 정종이 민서에게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래,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숙박비를 받니? 그리고 너네 친정 부모님이 언제 제의 봐준 적 있기라도 하냐?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숙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민서의 친정 부모는 단 한 번도 손주 육아를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통화로 제이 얼굴만 보여달라는 게 전부였죠. 오히려 민서에게 용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기 일쑤였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저희한테 그렇게 돈을 받으시려고요? 할머니가 돼서 그런 돈까지 챙겨 먹으시려고요? 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챙겨 먹는다고? 네가 나한테 숙박비 20만 원 요구한 건 챙겨 먹는 게 아니고. 민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가방을 움켜쥔 채 정숙을 노려볼 뿐이었죠. 정숙은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음부턴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자. 민서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민서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차에 올라탄 민서는 핸들을 세게 쳤습니다. 회사 프레젠테이션은 이미 날아갔고 정숙은 완전히 돌아섰고 앞으로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서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완전 돌았어. 나한테 돌봄비 1억을 달래. 재훈이 놀라 소리쳤어요. 뭐? 1억이라고? 민서가 울먹이며 대답했죠. 어머니 좀 설득해봐. 이러다간 우리 진짜 큰일 나. 재훈도 당황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재훈은 곧바로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민서한테 들었어요. 돌봄비는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정숙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과하다고? 과한 건 네 와이프겠지.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민서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정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넘어가? 3년간 넘어가며 산 게 나야. 이제 안 넘어간다. 재훈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 제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니면 애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정숙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너희가 낳았으니 너희가 키워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전화가 끊겼어요. 재훈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죠. 어머니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오랜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송은주를 만났어요. 은주는 50대 후반의 단아한 여성이었는데 정숙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정숙 씨, 제 이야기 같네요. 저도 예전에 딸내외한테 비슷한 일 당했거든요. 정숙이 놀라 물었어요.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은주가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칼같이 정리했죠. 그 집은 정숙 씨가 자녀에게 준 사랑의 덫일 뿐이에요. 자녀들이 그 집을 통해 정숙 씨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정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심정을 정확히 이해해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은주가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부담부 증여 해제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담부 증여 해제요? 은주가 설명했어요. 증여할 때 부양 의무 같은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을 안 지켰을 때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죠. 정숙은 은주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가 난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은주가 덧붙였죠. 그리고 정숙 씨, 혹시 그 아파트 어느 동네에 있어요? 정숙이 주소를 말하자 은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거기 요즘 재개발 호재 때문에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사셨을 때보다 최소 3억은 올랐을걸요? 정숙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12억에 사준 집이 지금은 15억이 넘는다는 거였죠. 은주는 정숙에게 부동산 시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팔면 큰돈 되세요. 그 돈으로 정숙 씨 노후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게 나아요. 정숙의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진 거예요. 은주는 정숙에게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인과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정숙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이 아파트를 보러 왔어요. 재훈과 민서가 출근한 사이 정숙이 문을 열어줬죠. 중개인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 있겠는데요.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집 관리를 누가 했는지 중개인은 모르겠죠. 3년간 정숙이 청소하고 닦고 정리한 덕분에 집이 새 것처럼 깨끗했던 겁니다. 중개인이 물었어요. 금매로 내놓으실 건가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당한 시세 받고 팔 거예요. 급할 것 없어요. 며칠 뒤 매물이 올라갔고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위치도 좋고 관리도 잘 된 데다 재개발 호재까지 있으니 인기가 좋았어요. 정숙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매수인과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죠. 그 소식은 곧 부동산을 통해 재훈과 민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민서가 퇴근길에 우연히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은 매물 공고를 보고
심장이 철렁했어요. 자기가 사는 집 호수가 적혀 있었거든요. 민서는 부랴부랴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 팔려고 내놨나 봐. 재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죠. 뭐라고? 진짜로?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재훈이 떨리는 손으로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정숙은 은주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는 중이었죠. 핸드폰이 울리자 정숙은 화면을 보고 은주에게 말했어요. 아들이네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어차피 알게 될 거였어요. 정숙이 전화를 받자마자 재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집을 팔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숙은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어요. 내 집 내가 파는데 네가 왜 그러니?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는 건 내 집이지 너희 집이 아니야. 내가 언제 너희한테 준다고 했니? 재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숙의 말이 맞았거든요. 집 등기는 여전히 정숙 명의였고 재훈 부부는 그저 거주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엄마, 그래도 우리한테 미리 말씀이라도 하셨어야죠. 이렇게 갑자기 파시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희 사정을 내가 왜 알아야 하니? 나한테 숙박비 받을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했잖니? 전화 너머로 재훈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재훈에게서 또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정숙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 자식은 자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재훈과 민서는 거실에 마주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서가 노트북으로 전세 매물을 검색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전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우리 살던 평수로는 전세금이 최소 8억은 넘어. 재훈이 머리를 쥐어뜯었죠. 보증금 대출도 규제가 심해져서 은행에서 얼마나 빌려줄지도 모르겠어. 민서가 재훈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하지 그랬어. 맨날 TV 보고 앉아있더니. 재훈도 화를 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숙박비 받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민서가 다시 정숙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이야기 좀 해요.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라.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제이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세요. 애가 무슨 죄예요. 정숙의 가슴이 찔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내가 따로 챙길 거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전화가 끊겼고 민서는 핸드폰을 소파에 내던졌어요. 재훈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며칠 후 정숙은 송은주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냉철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정숙 씨 명의로 되어 있으니 매매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아들 부부가 거주하고 있으니 명도 절차가 필요하겠네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명도 절차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집을 비우게 하는 법적 절차예요. 매수인이 정해지면
명도 기한을 정해서 통보하면 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죠.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 해제 관련해서는 증여 당시 부양 조건 같은 게 명시되어 있었나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구두로만 잘 살라고 했죠. 변호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증여 해제는 어렵고 그냥 매매로 가시는 게 깔끔해요. 정숙은 변호사의 조언대로 매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숙에게 예상 일정과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줬고 정숙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어요. 일주일 후 정식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아파트를 보러 와서는 집 상태에 만족해하며 계약을 원했어요. 중개인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모님, 매수인이 계약금 준비했대요. 언제 계약하실래요? 정숙이 달력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으로 잡아주세요. 계약일이 잡히자 중개인은 재혼 부부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현재 거주자니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민서는 그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나가야 해요? 보통 잔금일까지 나가시면 되는데 한 달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서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한 달 안에 이사갈 집을 구하고 이사까지 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죠. 게다가 요즘 전세 매물은 구하기도 어려웠고 조건 좋은 집은 이미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민서가 회사에 조퇴를 내고 재훈을 불렀어요. 두 사람은 정숙의 집 앞까지 찾아갔죠. 초인종을 눌렀지만 정숙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잘못했어요. 정숙은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재훈도 문을 두드렸죠.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말아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하지만 정숙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소용없자 두 사람은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매수인 부부가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건넸고 정숙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중개인이 웃으며 말했죠. 축하드려요, 사모님. 한 달 후 잔금 치르시면 끝이에요. 정숙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허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명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이걸 아드님 부부에게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돼요.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기한 내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정숙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매매계약 이행 촉구 및 명도, 소송 예고라고 적혀 있었죠.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주세요. 이틀 후 재훈과 민서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집배원이 서류를 건네자 민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뜯어봤죠.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민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거 봐. 어머니가 명도, 소송 예고까지 보냈다고. 재훈이 서류를 빼앗아 읽었어요. 한 달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우리한테 이럴 일이야? 민서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 말리지 그랬어. 재훈도 화를 냈죠. 그렇게 잘난 네가 해봐. 두 사람은 또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싸운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 민서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죠. 싸워봤자 소용없어.
어떻게든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용서받아야 해.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될 것 같아? 엄마 목소리 들어봤잖아. 완전히 돌아섰어.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정숙에게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민서가 한자 정성스럽게 썼죠.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그 사과문을 보낼 방법이 없었어요. 정숙이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민서는 결국 사과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편지를 받고도 읽지 않았어요. 송은주가 옆에서 말했죠. 읽지 마세요. 지금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정숙은 편지를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약해질까봐 일부러 보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한편 재훈과 민서는 필사적으로 전세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안에서 괜찮은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단지에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했는데 그런 조건의 집은 전세가가 너무 높았죠. 민서가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이런 집밖에 못 구해요? 부동산 중개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요즘 시세가 이래요. 좀 더 외곽으로 나가시면 괜찮은 데도 있긴 한데. 하지만 외곽으로 나가면 출퇴근 시간이 2배로 늘어났어요. 민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덧 보름이 지났어요. 재훈과 민서는 결국 지금 아파트보다 훨씬 작고 오래된 빌라로 전세 계약을 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 빌라는 지금 사는 곳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였고 평수도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나오는 민서의 얼굴엔 눈물이 흘렀어요. 12억짜리 대단지 아파트에서 4억짜리 낡은 빌라로 떨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재훈도 입맛만 다셨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민서가 재훈을 노려봤어요. 남 탓만 하지 마. 해결할 방법이나 찾아.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말이 맞았거든요. 숙박비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재앙을 불러올 줄은 몰랐죠. 정숙은 그 소식을 은주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네는 빌라로 이사 간대요. 정숙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다시 굳어졌어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은주가 정숙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정숙 씨 인생을 사세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 한쪽이 아팠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은주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매수인 부부가 들어오더니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죠. 젊은 부부의 얼굴엔 새 보금자리를 갖게 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잔금이 정숙의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은행 직원이 확인서를 건네며 말했죠. 입금 완료됐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5억 2천만 원. 12억에 샀으니 3억이 넘는 차익이 생긴 거였어요. 은주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정숙 씨 노후는 걱정 없겠어요. 하지만 정숙의 얼굴엔 기쁨보다는 착잡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매수인 부부가 매매 계약서를 챙기며 물었죠. 현재 거주자분들은 언제 이사 가시나요?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나가시기로 했어요. 매수인 부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계약이 모두 끝나고 정숙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지만 정숙의 가슴은 무거웠죠.
은주가 정숙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힘드시죠?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완전히 끊어낸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거든요. 한편 재훈과 민서는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까지 짐을 모두 빼야 했는데 정리할 게 너무 많았어요. 몇 년간 살면서 쌓인 물건들이 산더미였죠. 민서가 창고에서 짐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다 언제 정리해? 시간도 없는데. 재훈이 박스를 접으며 대답했어요. 할 수 있겠어? 그냥 이삿짐 센터에 맡기자. 민서가 고개를 저었죠. 돈이 얼마나 나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짐을 쌌어요. 손녀 제이는 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칭얼거렸지만 민서는 달랠 여유가 없었죠. 제이야, 조용히 좀 해. 엄마 지금 바빠. 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는 왜 안 와?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이에게 할머니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재훈이 제이를 안아올리며 달랬습니다. 제이야, 할머니 바쁘셔. 나중에 보자. 하지만 제이는 계속 울었어요. 아이는 할머니의 부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서는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결혼식 날 정숙이 두 부부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정숙의 눈가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와 이렇게 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12억이라는 거금을 선뜻 내주고 3년간 손녀를 돌봐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오히려 민서는 정숙에게 반찬이 성의 없다느니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느니 불평만 늘어놓았죠. 민서가 재훈을 불렀습니다. 이거 봐. 결혼식 때 사진. 재훈이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가 너무나 따뜻했죠. 지금은 그 미소를 볼 수 없게 됐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재훈이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날 줄은 몰랐어. 민서가 사진을 다시 받아들며 말했죠. 우리가 너무 심했어.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어. 하지만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고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해서 짐을 날랐어요. 큰 가구들이 하나둘씩 트럭에 실렸죠. 민서는 텅 비어가는 집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재훈이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안방, 제이 방까지 한 바퀴 돌았죠. 이 집에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행복했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게 어머니의 희생 위에 지어진 거였어요. 재훈이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정숙이 서 있었어요. 정숙은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죠. 이사 비용입니다. 수고하세요. 직원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저희는 이미 받았는데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안전하게 옮겨주세요. 직원이 고맙다며 인사하고 내려갔어요. 정숙과 재훈, 민서가 계단 참에서 마주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민서가 먼저 입을 떼었어요. 어머니. 정숙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실 순 없나요? 정숙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한 눈빛은 없었죠. 용서? 뭘 용서하니?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숙박비 받은 거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화난 건 숙박비 때문만이 아니야. 재훈이 물었죠. 그럼 뭐 때문이에요? 정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3년간 너희는 나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봤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무료 가정부로 본 거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겼잖니. 민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숙박비는 그냥 마지막 방아쇠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지. 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남이구나. 재훈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가족? 가족이 서로한테 숙박비를 받니? 너희가 먼저 나를 남으로 만들었어. 정숙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민서에게 건네며 말했죠. 이건 이사 비용이야. 이게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경제적 지원이다. 민서가 봉투를 받으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정숙이 민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속 시원한 게 아니야. 나도 마음이 아파. 하지만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고 너희 삶은 너희 스스로 책임져야 해. 재훈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죠. 엄마, 그럼 제이는요? 제이도 보지 않으실 거예요? 정숙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손녀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이는 내가 따로 만날 거다. 하지만 너희와는 이제 끝이야. 정숙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민서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정숙이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민서를 바라봤죠. 나는 너한테 피 한 방울 섞인 남보다 더한 숙박비를 요구받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남만도 못한 사이야. 정숙의 말에 민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훈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정숙이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두 사람은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이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할머니 아니에요? 민서가 제이를 안아들었죠. 아이를 꼭 끌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제이야. 엄마가 잘못해서 할머니가 가셨어. 제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의 눈물만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죠.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과 민서는 새 집에 도착했어요. 낡은 빌라의 좁은 방에 짐을 풀기 시작했죠.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공간에 짐을 우겨 넣으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서가 주방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죠. 예전 아파트의 깔끔한 시스템 주방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재훈이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넓은 거실이 있던 예전 집과 달리 이곳은 거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좁았죠. 우리가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야?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제이가 작은 방을 둘러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기 싫어요. 예전 집으로 가고 싶어요. 민서는 아이를 달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재훈과 민서는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잠이 오지 않았죠. 민서가 중얼거렸습니다.
20만 원 때문에 15억짜리 집을 잃었네. 재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가 엄마를 너무 함부로 대한 거지. 민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간 시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숙박비까지 요구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죠? 다시는 어머니를 못 볼 것 같아요. 재훈이 한숨을 쉬었죠. 엄마가 저렇게 단호한 건 처음 봤어. 완전히 마음을 접으신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그 삶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정숙은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강남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30평대의 깔끔한 공간이었는데 혼자 살기엔 넉넉했죠. 정숙은 오피스텔을 자신의 취향대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밝은색 커튼, 편안한 소파, 작은 화분들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은주가 집들이를 왔을 때 감탄했어요. 정숙 씨, 여기 정말 좋네요. 완전히 새 출발이에요. 정숙이 차를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제 집에서 제 마음대로 사니까 너무 좋아요. 은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남은 돈으로 투자도 잘하시면 노후 걱정 없겠어요. 정숙은 은주의 조언을 받아 남은 자금으로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배당주와 채권에 나눠서 투자했고 매달 꼬박꼬박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을 실감했죠. 한편 재훈과 민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어요. 제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부터 출근 준비까지 모든 걸 둘이서 해결해야 했죠. 민서가 급하게 제이의 옷을 갈아입히며 재훈에게 소리쳤어요. 당신 빨리 좀 나와. 늦겠어. 재훈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짜증을 냈습니다. 나도 바빠. 회의 있다고.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이렇게 옥신각신했어요. 정숙이 있을 때는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모든 걸 직접 해야 했죠. 유치원 버스 시간을 놓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회사에 지각하거나 중요한 회의를 놓쳤어요. 상사한테 혼나는 날이 잦아졌죠. 저녁엔 저녁대로 힘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저녁을 해 먹어야 했는데 두 사람 다 요리에 서툴렀어요.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생활비가 급증했죠. 민서가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봤어? 배달비만 100만 원 넘어. 재훈이 소파에 누워 대답했어요. 어쩌겠어. 집에서 해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민서가 재훈을 노려봤죠. 당신은 왜 맨날 누워만 있어? 설거지라도 좀 하든가. 재훈이 일어나 화를 냈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지쳐서 들어오는데 집에서까지 일해? 두 사람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정숙이 모든 걸 해주던 시절엔 서로 싸울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소한 일로도 부딪혔죠. 한 달이 지나자 민서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육아와 가사, 직장일까지 병행하느라 몸이 나만하질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상사한테 경고를 받기도 했죠. 재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마다 제이 등원 준비를 돕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죠. 회의 중에 졸다가 팀장한테 지적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제이를 재우고 나와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재훈이 옆에 앉으며 물었죠. 괜찮아?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재훈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도 한계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몰랐어.
두 사람은 그제야 정숙의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3년간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모든 걸 도맡아 하셨던 거였죠. 재훈이 핸드폰을 꺼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죠. 엄마가 완전히 연락을 끊으셨어. 민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 2달이 지났습니다. 재훈과 민서는 점점 지쳐갔고 부부관계도 악화됐어요.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재훈에게 정숙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이 놀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정숙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죠. 제이 만나고 싶구나. 이번 주말에 데리고 나오너라. 재훈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정숙이 장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재훈은 민서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죠. 엄마가 제이 보고 싶대. 이번 주말에 만나자고 하셨어.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가서 다시 사과드리자. 하지만 주말이 되어 약속 장소에 가자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이만 데리고 갈 거다. 너희는 돌아가거라. 재훈이 애원했죠. 엄마, 우리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나는 제이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 민서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숙이 민서를 바라봤어요. 힘들다고? 내가 3년간 매일 했던 일을 너희는 고작 2달 했다고 힘들다고 하니? 민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정확히 맞았거든요. 정숙이 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2시간 후에 여기서 데려가거라. 그때까지 너희는 오지 마라. 정숙은 제이를 데리고 근처 놀이터로 향했어요. 재훈과 민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놀이터에서 정숙은 제이와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이는 할머니와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안 와요? 정숙이 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할머니는 이제 다른 곳에 살아. 하지만 제이는 자주 만날 거야. 제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은데. 정숙의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제이를 데리고 약속 장소로 돌아왔어요. 재훈과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제이를 건네주며 정숙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날 거다. 같은 시간에 데리고 나와.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는 언제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숙이 민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다. 하지만 관계가 회복되는 건 다른 문제야. 재훈이 물었죠. 그럼 언제쯤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정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가 진짜로 변했을 때. 지금은 힘들다고 후회하는 거지 진짜 깨달은 게 아니야. 정숙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죠. 그날 밤 재훈과 민서는 정숙의 말을 곱씹었어요. 진짜로 변해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민서가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달라져야 해.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해. 하지만 말은 쉬웠고 실천은 어려웠습니다. 매일 육아와 가사에 치이다 보니 변화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석 달째 되던 날 재훈은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각과 실수가 잦아서 팀장이 인사팀에 보고한 거였죠. 재훈은 인사팀의 경고에 망연자실했어요.
민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실수로 승진해서 탈락했죠. 육아 때문에 야근도 못하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성과가 나빠진 거였어요. 두 사람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해졌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죠. 어느 날 밤 민서가 가계부를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러다 우리 파산하겠어. 돈은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그대로고. 재훈도 답답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떡하면 좋겠어. 엄마한테 다시 빌어볼까? 민서가 고개를 저었죠. 안 돼.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야지. 하지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점점 지쳐갔고 부부 사이도 악화일로였죠. 정숙은 가끔 제이를 만나며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제이가 예전보다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진 게 눈에 띄었어요. 제이야, 요즘 어때? 재미있니? 제이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정숙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죠. 하지만 이건 재훈과 민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정숙은 제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 하지만 정숙도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 없었어요. 정숙이 새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엔 재훈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엄마, 제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니? 재훈이 흐느끼며 설명했죠.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쓰러졌어요.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정숙은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재훈과 민서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민서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어머니. 민서는 정숙을 보자마자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제이가 깨어나질 않아요. 정숙이 민서를 떼어내며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니?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검사 중이래요. 희귀병이 의심된다고. 정숙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제이를 봤어요. 작은 손녀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이야. 정숙이 제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 정숙의 가슴을 무너뜨렸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들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상담실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희귀 면역 질환으로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고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가 많아서 최소 5천만 원은 예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서가 주저앉았어요. 지금 두 사람의 경제 상황으론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재훈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병실로 제이가 옮겨졌습니다. 정숙은 손녀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민서와 재훈은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죠. 민서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이가 많이 아파.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도 돈 없어. 네 오빠 사업 망해서 빚 갚느라 정신없단다. 민서가 울먹이며 애원했죠. 엄마, 제이가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친정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도 형편이 안 돼. 전화가 끊겼어요. 민서는 복도 벽에 기대 주저앉았죠. 재훈도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다들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의지할 곳은 정숙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재훈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이가 아픈 건 우리 잘못이잖아요. 정숙이 재훈을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재훈이 고개를 숙였죠. 이사 오면서 스트레스 받고 엄마 없어진 게 충격이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민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팔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죠.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서의 말은 정숙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였죠. 내 잘못이라고?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내쫓지만 않았어도. 정숙이 일어섰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너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못 깨달은 거구나. 재훈이 정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민서가 흥분해서 그래요. 제발 제이만 생각해 주세요. 정숙은 재훈의 손을 뿌리치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죠. 은주 씨, 손녀가 아파서 입원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많이 아파요? 정숙이 상황을 설명하자 은주가 말했어요. 정숙 씨, 흔들리면 안 돼요. 제이는 도와주되 아들 며느리한테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정숙도 그 생각이었어요. 손녀는 사랑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자신을 다시 착취하려는 건 용납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병원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제이 치료비를 제가 내고 싶은데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원무과 직원이 설명했죠. 신탁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치료비 전용 계좌로 개설해서 병원에서 직접 인출하게 하시면 돼요. 정숙은 바로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5천만 원을 신탁 계좌에 넣고 제2의 치료비로만 쓰이도록 지정했어요. 재훈과 민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원무과에서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됐죠. 민서가 원무과에 달려가 물었어요. 치료비가 해결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신탁 계좌를 개설하셨어요. 민서는 바로 정숙이 한 일임을 알았어요. 병실로 달려와서 정숙에게 말했죠. 어머니, 감사해요. 정숙이 손을 들어 민서를 제지했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다. 이건 제이를 위한 거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니까. 재훈이 다가서며 물었어요. 그럼 엄마가 간병도 도와주실 거예요? 정숙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간병은 너희가 해라.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저희 둘 다 회사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간병을 해요? 정숙이 민서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제이 엄마 아빠는 너희잖니. 재훈이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3년간 내가 매일 했던 일이 힘들다는 걸 이제야 아니? 이제 너희가 부모의 책임을 질 때야. 정숙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제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매일 오후 1시간씩 면회 올 거야. 그때 외엔 너희가 돌봐라. 민서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제이 어떡해요? 정숙이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제이는 엄마 아빠가 돌봐야지 할머니가 돌보는 게 아니야. 너희가 부모로서 책임져라. 정숙은 병실을 나갔어요. 민서와 재훈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그날부터 재훈과 민서는 간병을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민서가 오전에, 재훈이 오후에 회사 반차를 내고 병원을 지켰어요. 하지만 며칠도 안 돼서 둘 다 한계에 부딪혔죠. 민서가 회사에서 프로젝트 투입에서 제외됐습니다. 자꾸 조퇴하고 결근하니까 팀장이 민서를 빼버린 거예요. 이러다 내가 먼저 잘리겠어. 재훈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상사한테 불려가서 경고를 받았죠. 재훈 씨, 이렇게 계속 빠지시면 인사조치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간병비가 하루에 15만 원씩이나 나왔죠. 민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에요. 우리 월급으로 감당이 안 돼요. 재훈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럼 어떡해? 우리가 계속 돌볼 수도 없잖아. 결국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연차를 써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회사에선 눈총을 받았고 승진은 물 건너갔죠. 일주일이 지나자 재훈이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자다가 허리를 다쳤고 민서는 스트레스로 대상포진이 생겼죠. 정숙은 약속대로 매일 오후 1시간씩 병실에 왔습니다. 제이와 이야기하고 과일을 깎아주고 책을 읽어줬어요. 하지만 간병은 절대 돕지 않았죠. 어느 날 민서가 정숙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저 이대로 죽을 것 같아요. 정숙이 민서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일어나거라. 무릎 꿇는다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 민서가 울먹이며 물었죠.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정숙이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부모로서 책임을 배워야 하니까. 3년간 나한테 의지하면서 부모 노릇을 안 했잖니. 재훈이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알았어요. 정말 깨달았어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죠. 아직 아니야. 진짜로 깨달았으면 나한테 도움 달라고 하지 않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겠지. 정숙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제이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의사가 말했죠.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재훈과 민서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퇴원하면 집에서 제이를 돌봐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었거든요. 민서가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어떡하죠? 유치원도 한동안 못 보낼 텐데. 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 일단 버티는 수밖에. 두 사람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였죠. 정숙은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자식들이 진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숙이 은주와 통화했습니다. 은주 씨,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정숙 씨는 지금 자녀들을 진짜로 독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숙이 한숨을 쉬었죠. 손녀 아픈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은주가 다독였습니다. 손녀는 치료비로 도와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3주째 되던 날 제이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정숙이 오후 면회를 왔을 때 제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죠. 할머니. 정숙이 제이를 안아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제이 많이 나아졌네. 제이가 정숙의 목에 매달렸어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정숙이 제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조금만 참아. 곧 퇴원할 거야. 민서가 병실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3주간의 간병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거였죠. 재훈도 비슷했습니다.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제대로 쉬지 못해서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어요. 정숙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굳혔습니다. 제이와 1시간을 보내고 나서 병실을 나가려는데 민서가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정숙이 멈춰섰습니다. 민서가 정숙 앞에 섰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어머니, 이제 정말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정숙이 아무 말 없이 민서를 바라봤어요. 민서가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3년간 어머니가 매일 하셨던 일을 겨우 3주 했는데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그걸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죠.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참았어요.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숙박비를 요구했던 게 얼마나 비열한 짓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도요.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민서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숙이 민서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죠. 민서야, 나는 이미 용서했다. 하지만 관계가 회복되는 건 시간이 필요해.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요. 저희가 보여드려야죠. 행동으로. 정숙이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제이 잘 돌봐라. 그게 지금 네가 할 일이야. 민서는 정숙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 재훈에게 말했죠. 우리 정말 달라져야 해요.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야 해요.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부모가 되자.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탓하던 걸 멈추고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민서가 오전 간병을 할 때 재훈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놨고 재훈이 오후 간병을 할 때 민서가 빨래를 해놨죠. 간병인을 쓸 돈이 없으니 둘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회사에도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재훈이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딸이 많이 아파서 한 달만 이해해 주십시오.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알겠네. 대신 일은 집에서라도 해야 하네. 재훈은 병원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했습니다. 제이가 자는 동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에 답장했죠. 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 로비에서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제이 옆에서 기획서를 썼죠.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주일 후 의사가 퇴원 가능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훈과 민서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됐어요. 집에서 제이를 어떻게 돌볼지 막막했거든요. 민서가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재택근무 신청해봐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가 해볼게. 재훈은 팀장에게 2주간 재택근무를 신청했고 다행히 허락을 받았어요. 퇴원날 정숙이 병원에 왔습니다. 제이가 퇴원복을 입고 신나 있었어요. 할머니, 저 집에 가요. 정숙이 제이를 안아 올렸죠. 그래, 우리 제이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다. 민서가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퇴원 후에도 제이 상태를 지켜봐야 해서요. 어머니 집에서 잠깐만 지낼 수 있을까요? 정숙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희 집으로 가거라. 재훈이 애원했죠. 엄마, 제이 건강 때문이에요. 더 넓고 좋은 곳에서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정숙이 재훈을 바라봤어요. 너희 집이 좁다고? 그건 너희가 선택한 거야.
거기서 잘 돌보면 돼.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책임져야죠. 정숙은 민서의 변화를 느꼈지만 아직 믿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제이 잘 돌봐라.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 재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언제 제이 보러 오실 거예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갈게. 너희가 잘 돌보는지 확인하러. 제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재훈과 민서는 본격적인 육아에 돌입했습니다. 제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세심한 돌봄이 필요했어요. 재훈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제이를 돌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이에게 약을 먹이고 죽을 끓여 먹이고 체온을 재고 놀아주고 낮잠을 재우고 간식을 챙기고 또 약을 먹이고 저녁을 준비하고 목욕시키고 재우는 일까지 모두 혼자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죽을 태우기도 하고 약 먹이는 시간을 놓치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민서가 퇴근하고 오면 재훈과 교대했습니다. 재훈이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민서가 제이를 돌봤죠. 민서는 제이와 그림책을 읽고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엔 정숙이 다 해주던 일이었는데 이제 직접 하니까 제이와의 유대감이 깊어지는 게 느껴졌죠. 엄마 사랑해요. 제이가 민서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도 사랑해, 제이야. 민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제이의 엄마 노릇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걸요. 모든 걸 정숙에게 맡기고 자신은 직장 일만 했었죠. 일주일 후 정숙이 제이를 보러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정숙은 놀랐어요. 집안이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민서가 설명했죠. 어머니, 저희가 직접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정숙이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싱크대도 깨끗했고 냉장고 안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재훈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곧 밥 되니까 같이 드세요. 정숙은 아들이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3년간 TV만 보던 아들이 이렇게 달라진 거였죠. 저녁을 먹으며 정숙은 제이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제이 건강은 어떠니? 민서가 대답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약도 잘 먹고 밥도 잘 먹어요. 제이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 아빠가 저랑 많이 놀아줘요. 정숙이 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 엄마 아빠 좋아졌구나.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책도 읽어주고 아빠가 밥도 해주고요. 정숙은 두 사람이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어요. 식사 후 정숙이 일어서자 재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계세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갈게.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저희 많이 달라졌죠? 정숙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조금은 달라진 것 같구나. 하지만 아직 멀었어. 재훈이 물었어요. 얼마나 더 해야 엄마가 인정해 주세요? 정숙이 현관문을 열며 대답했죠. 숫자로 정해진 게 아니야. 너희가 진짜로 독립적인 부모가 됐을 때 알 수 있을 거다. 정숙은 집을 나섰고 재훈과 민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계속 잘하자. 민서가 재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유치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재훈과 민서는 육아와 가사를 완전히 분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재훈이 아침 준비와 유치원 등원을 맡았고 민서가 저녁 준비와 재우기를 맡았어요. 청소와 빨래는 주말에 함께 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함께 힘든 일을 해내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어느 주말 민서가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편지 한번 써볼까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마음을 전해보자. 두 사람은 함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고했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어요. 편지를 우편으로 보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편지를 뜯어본 재훈과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의 글씨체가 반가웠거든요. 편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너희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계속 잘해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다. 민서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재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엄마를 실망시키지 말자. 우리 정말 제대로 된 부모 되자. 두 사람은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일을 정성껏 돌보고 집안일도 빠짐없이 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았어요. 정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제이를 만나러 갈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죠. 은주가 정숙에게 물었어요. 정숙 씨, 이제 용서하실 거예요? 정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다만 관계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잘 됐네요. 자녀분들이 정말 달라지고 있잖아요. 정숙도 인정했어요. 그래요. 이제야 진짜 부모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정숙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제이가 병에서 완쾌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정숙은 신탁계좌에 남은 잔여금을 확인했죠. 치료비로 3천만 원 정도 쓰이고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은주와 함께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죠. 이 돈을 손녀 교육 자금 신탁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제2 양명의로 교육 자금 전용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인출이 제한돼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훈 부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제2의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었거든요. 절차를 마치고 나온 정숙에게 은주가 말했어요. 정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손녀 사랑과 노후 자금 둘 다 지키셨네요. 정숙이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정숙의 새 집에선 매일 아침이 평화로웠어요. 여유롭게 일어나 차를 마시고 발코니에서 화분을 가꾸고 읽고 싶던 책을 펼쳤죠. 정숙은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서예와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교실에서 정숙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는데 모두 자신만의 삶을 즐기고 있었죠. 정숙 씨, 글씨체가 참 좋으시네요. 옆에 앉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배울 게 많아요. 수업 후 몇몇이 모여 차를 마셨습니다. 한 여성이 정숙에게 물었죠. 정숙 씨는 자녀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정숙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손녀도 하나 있고요. 다른 여성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손주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손주 보고 싶어 죽겠는데 애들이 안 낳으려고 해요.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죠. 손주도 좋지만 자기 삶도 중요해요. 여성들은 정숙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다들 자식을 위해 희생하다가 노년에 외로워진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편 재훈과 민서의 삶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육아와 가사를 함께 분담하면서 부부 사이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제이가 밝아졌죠. 어느 저녁 제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민서가 그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제이야, 이게 뭐야? 제이가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엄마, 여기 아빠, 여기 제이, 그리고 여기 할머니예요.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림 속에서 네 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거든요. 제이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도 우리랑 같이 살면 좋겠어요. 민서는 제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제이에게서 할머니를 빼앗아 버린 게 미안했죠. 그날 밤 민서가 재훈에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께 정식으로 사과드리러 가자.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주말이 되자 재훈 가족은 정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간 거였죠. 정숙이 문을 열어주자 제이가 달려들었어요. 할머니. 정숙이 제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제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의 뺨에 뽀뽀했어요. 정숙의 마음이 사르르 녹았죠. 거실로 들어간 재훈과 민서는 정숙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에 정숙의 취향이 가득했어요. 민서가 감탄하며 말했죠. 어머니, 집이 정말 예쁘네요. 정숙이 차를 내오며 대답했어요. 내 마음대로 꾸미니까 좋더구나. 재훈이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요. 정숙이 차를 마시며 재훈을 바라봤어요. 재훈이 계속 말했죠. 지난 몇 달간 직접 육아를 해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민서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니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정숙은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민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정숙이 봉투를 열어보자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민서가 설명했죠.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 있어요.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정숙이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못 받아. 재훈이 놀라 물었어요. 왜요, 엄마? 정숙이 통장을 민서에게 돌려주며 대답했죠. 너희가 번 돈은 너희가 써야지.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정숙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너희가 제대로 된 부모가 되는 거지. 재훈이 물었죠. 그럼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숙이 미소 지었어요. 많이 달라졌구나. 이제 진짜 부모 같더라. 두 사람은 정숙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정숙이 인정해준다는 게 그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정숙이 제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제이야, 할머니가 제이 위에 돈 모아뒀어. 나중에 대학 갈 때 쓰면 돼. 제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돈이요? 정숙이 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응, 제이 공부하라고 할머니가 챙겨둔 거야. 민서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손녀만큼은 끝까지 챙겨주고 싶었던 거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점심 준비할게. 민서가 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정숙이 손을 내저었죠.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하고 싶구나. 하지만 민서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배운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숙은 민서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재료를 다듬고 볶고 끓이는 모습이 대견했죠. 재훈도 부엌에 들어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흐뭇했어요. 점심이 차려졌습니다. 민서가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왔죠.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정숙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구나.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맛있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식사를 하며 제이가 제잘거렸어요. 할머니, 엄마가 이제 밥 잘해요. 어제는 카레도 만들었어요. 정숙이 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래, 엄마가 많이 늘었구나.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끔 이렇게 같이 밥 먹어도 될까요? 정숙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겠구나. 민서가 기뻐하며 말했죠.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너희가 내 집에 오는 거야. 내가 너희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올게요. 식사 후 제이가 정숙의 집을 구경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더니 감탄했어요. 할머니, 여기 너무 예뻐요. 정숙이 제이의 손을 잡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화분들이 가득한 발코니에서 제이는 신기해했죠. 할머니가 다 키운 거예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꽃잎을 만졌어요. 응, 할머니 취미야. 제이가 정숙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정숙이 제이를 안아올리며 대답했죠. 응, 할머니 지금 정말 행복해. 제이가 정숙의 뺨에 뽀뽀했어요. 나도 할머니랑 있으면 행복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해가 저물어 재훈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현관에서 정숙이 제이를 꼭 안아줬어요. 제이야, 다음 달에 또 보자. 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할머니. 사랑해요. 민서가 정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정숙이 민서의 손을 잡아줬어요. 잘 가거라. 제이 잘 돌보고. 재훈도 정숙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정숙이 재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너도 건강해라.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정숙은 문 앞에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문을 닫고 들어온 정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숙박비 사건, 아파트 매각, 제2의 병환, 그리고 자식들의 변화까지.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정숙은 더 이상 헌신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됐죠. 자식들도 이제 진짜 부모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정숙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 정숙은 그걸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차를 한 잔 더 우려내고 책을 펼쳤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이 평생 꿈꿔왔던 바로 그런 저녁이었어요. 박정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숙박비 20만 원으로 시작된 작은 사건은 정숙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1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손녀의 병환을 겪으며 결국엔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헌신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성이 됐죠.
재훈과 민서도 진짜 부모로 성장했고요. 무엇보다 제이는 이제 엄마 아빠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정숙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